전산회계 1급 108의 기출문제 객관식을 보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자기 주식을 취득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했다. 예를 들어서 100원에 취득했는데 70원에 처분했다라고 하면요. 차변했던 자기 주식 100원이 대변으로 없어지고 처분했으니까 현금 70원을 받았죠. 그럼 30원만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거래이기 때문에 비용이 아니라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전주는 주 천안에 제품을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으로 제3자인 철원이 발행한 당좌수표 10만 원을 받았다. 자, 지금 다음 중 회계 처리를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주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 천원한테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철원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죠. 그럼 타인한테 당좌수표를 받은 거니까 회계상으로는 뭘로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이건 현금으로 보셔야죠. 그죠? 자, 그러면 3번 아니면 1번이 답일 텐데, 자, 제품을 판매한 게 아니라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만 받은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매출이 아니라, 그렇죠.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3번입니다. 자, 다음 중 기말재고자산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한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잘못된 것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상품 특이종을 놓고 보면 기초에 상품이 100원 있었고 단기에 상품 매입한 게 500원이에요. 그러면 기말재고자산이 예를 들어서 200원이다 그러면 600원이 돼야 되니까 양쪽이 같아야 되니까 400원이 매출원가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반영되는 거고 기말 상품 재고 200원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 경우에 기말 재고 금액을 실제보다 과대하게 기록했다. 200원이 아니라 300원으로 기록했다. 그럼 매출원가는 300원으로 줄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럼 매출원가 비용이 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매출원가 비용이 줄게 되면 이익은 커지겠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커지면 결국에 자본도 과대하게 기록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 자본이 과소하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과대하게 기록된다라고 돼야지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2번이, 3번의 답은 2번이었는데요. 자, 자산이 실제보다 과대하게 기록된다. 그렇죠? 당연히 실제보다 상품을 과대하게 기록되면 이 기말 재고자산이 과대하게 기록되는 거 맞고요. 이익이 실제보다 과대하게 계상된다. 자, 기말에 200원이 아니라 300원이 되면 매출원가 비용은 300원으로 줄어드니까 손익계산서의 이익은 커지겠죠. 그러니까 과대하게 되고 매출원가는 과소하게 기말에 200원이 아니라 300원이 되게 되면 매출원가는 400원이 아니라 300원으로 이렇게 과소하게 기록이 되겠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보시면 또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었다. 그쵸? 자본 총계가 과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말 재고가 커지면 매출원가 비용은 적어지니까 비용이 적어지면 이익은 과대돼서 자본의 이익요금도 과대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서 고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입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의 상각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인데요. 자,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 그럼 체감 잔액법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정률법이나 연수학계법 공부했었죠. 자, 이처럼 첫 해년도에 감가상각을 많이 하고 점차적으로 감가상각 금액이 줄어드는 방식. 이거 우리가 체감 잔액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런 방법들을 그냥 묶어서 체감 잔액법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액법이나 이런 정률법이나 연수학계법 등과 같이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정액법으로 한다라는 거 맞죠? 그죠?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신뢰성의 문제로 인해서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외부에서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을 인정하지만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 자,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에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아니에요.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0을 원칙으로 하죠. 즉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예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특허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 특허권의 잔존가치를 추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드물지만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0을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가 존재할 수도 있다. 추정을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잔존가치를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 틀렸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표현이니까 4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자, 5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투자 자산의 합계액을 계산해 봐라. 여러분, 우리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하면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을 합쳐서 단기 투자 자산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거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처럼 금융상품인데 어, 만기가 1년 이내인 거. 이런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처럼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거. 이걸 우리가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기예금인데 만기가 3년짜리예요. 그러면 장기성 예금이라고 해서 장기금융상품, 투자자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 취득 당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면 이거는 현금성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 당시부터 만기가 3개월을 넘어가고 결산을 할 때 보니까 만기가 1년 이내다. 그러면 그때는 단기 금융상품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 주식이나 채권을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또 단기 대여금, 우리가 돈을 대여해주고 1년 이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로 받기로 한 대여금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합쳐서 단기 투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단기 투자산을 계산한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찾아볼까요, 여러분?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니까 아니죠. 1년 만기 정기예금 요거 맞네요. 그죠? 요거는 단기 금융 상품에 들어가고요. 단기 매매증권 여기 들어가는 거 맞죠? 당저예금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죠. 우편한 증서도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거죠. 외상매출금은 단기 투자자산이 아니라 매출채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단기 투자자산의 합계금액은 300과 400이니까 그렇죠. 1번이 답이네요. 5번의 답은 1번이다. 이렇게요. 자, 6번으로 가볼게요.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유동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해야 될 부채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사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대표적인 비유동 부채죠. 선수금이나 여러분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죠. 그죠? 그러면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두 개죠. 두 개. 6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 볼게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근거하여 다음의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재고자산 평가 손익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자, 우리 재고자산은 감모 손실이 있고 평가 손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복습해 보면 감모 손실이 있고 평가 손실이 있어요. 여러분, 감모 손실은 수량이 부족한 거예요. 수량이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품을 내가 갖고 있는데 장부에는 10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창고에 9개밖에 없다. 한 개가 분실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도난이나 분실된 수량을 감모 수량이라고 하는데 그 감모 수량의
한 개당 취득 단가를 곱하면 그게 감모 손실이에요. 이해되죠? 평가 손실은 수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하락했을 때 손실을 인식하는 게 평가 손실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혹시 이거 예전에 우리 저가법이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가 기말 시점에 재고자산 어떻게 분기해요, 여러분?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리고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렇게 해서 해당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 재고자산의 시가를 판단할 때 이 시가는 순실현 가능 가치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시가는 순실현 가능 가치, 순실현 가능 가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시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재고자산을 내가 10,000원에 취득을 했는데 이 재고자산이 기말에 시가가 7,000원이에요. 그럼 이 7,000원이라는 이 숫자는 이 상품 재고자산을 지금 내가 이걸 갖다가 매각한다라고 가정하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내가 내다 판다고 한다면 이게 예상 판매 가격에서 예상 판매 비용을 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내다 판다라고 했을 때 내가 7,5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500원의 판매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나한테 순수하게 실현될 수 있는 금액은 7,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면 이 취득 원가보다 손실현 가능 가치가 떨어지면 이렇게 3,000원만큼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면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해서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죠? 매출원가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해당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평가 손익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자, 비누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100개가 있는데 취득 원가 75,000원에 취득을 했는데 기말에 손실원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당 10,000원이 지금 손실 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지금 100개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죠, 여러분?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만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인식되는 거죠. 자, 세제라는 상품이 있대요. 자, 이건 200개인데 5만 원인데 7만 원 올랐네요. 평가 이익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저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만 손실을 인식하는 거고, 가격이 올랐을 때는 이익은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익은 인식하지 않는 방법이 우리가 평가 재고자산 저가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인식해야 될 평가 손실은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런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8번입니다. 다음은 중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어, 옳은 것은, 자, 시용 판매라는 건 한번 고객이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구매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익인식은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한 그 시점에 수익이 인식되는 거예요. 그때 판매가 확정되는 거니까. 자, 예약 판매의 경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약 판매 계약의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옳은 것은 벌써 1번이 답인 것 같은데, 그죠? 자, 요거는 왜 틀렸는지 볼게요. 예약 판매 계약의 경우 수익인식은 자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소비자에게 인도한 시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약 판매라는 거는 진행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틀렸어요. 그죠? 할부 판매. 할부 판매라는 건 뭐죠, 여러분?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나눠서 받는 겁니다. 하지만 물건을 우선은 소유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우리 회계에서는 단기 할부든 장기 할부든 간에 할부 판매는 물건을 인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요. 그래서 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탁 판매, 이건 여러 번 나왔었죠, 여러분. 위탁 판매는 위탁자가 직접 판매하지 않고 수탁자한테 판매를 의뢰하면 수탁자가 물건을 받아서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수탁자가 고객한테 물건을 판매했을 때 위탁자의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을 인도했다라고 해서 판매 수익이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옳은 건 1번. 자, 9번입니다. 자, 단기의 원재료 매입액은 20억이래요. 이렇게요. 기말의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3억이 줄었대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은근히 잘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 이 원재료의 티계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원재료의 티계정은 기초 원재료에서 원재료 매입을 더하고 기말을 빼게 되면 이게 재료비 투입액이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재료비, 뭐 재료 원가, 뭐 직접 재료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걸 물어봤거든요. 답은 23억인데요. 답은 23억인데 9번의 답은 3번인데 여러분 지금 보면 자 기말의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3억이 줄었다.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말의 기초의 원재료 재고액을 주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맞죠? 주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원재료 매입액 20억만 줬어요. 이렇게. 근데 어차피 이 티계정은 양변이 같기 때문에 양쪽이 같기 때문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여기에 이 내용대로 대입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 있잖아요. 기초의 원재료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 기말 원재료가 기초보다 3억 원이 줄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3억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양쪽이 같으려면 여기 20억이니까 23억이 돼야지 20 양쪽이 똑같겠죠. 이해될까요,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또 자, 예를 들어서 그럼 만약에 기초 원재료를 내가 10억이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기말 원재료가 기초보다 3억이 줄었으니까 7억이 됐겠네요. 그러면 이게 30억이고 7억이니까 23억이 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양쪽이 같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 그냥 가공의 숫자를 넣어보세요. 여기 기초 원재료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10억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죠. 기초 원재료가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기말 원재료가 3억이 줄었다고 했으니까 이게 10억이라면 여기가 7억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액을 알 수 있잖아요. 여기 30억이고 이게 30억이고 이게 7억이면은 23억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이렇게 티계정을 그려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에 제조원가 명세서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조원가 명세서 여러분 이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를 더해서 단기총 제조원가 그리고 기초제공품을 더하고 기말제공품을 빼면 단기제품 제조원가.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아무리 봐도 기말제품 재고는 없잖아요. 그죠? 기말제품 재고는 없어요. 그리고 단기총 제조원가를 단기총 제조 비용이라고도 해요. 이 용어를 혼용해서 씁니다.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총 제조 비용이라고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가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쵸? 여기 기초제공품 여기 있죠? 또 기말원재료 재고에 여기 기말원재료 재고에 여기 들어가죠? 또 단기제품 제조원가 여기 단기제품 제조원가 들어가죠? 단기총 제조원가 또는 단기총 제조비용 같은 거예요. 여기 들어가죠? 기말제품 재고액은 아무리 봐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나 어 라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9번의 답은 몇 번인가요? 그럼 3번이죠. 가나, 어, 9번의 답이, 9번의 답이 3번이 아니고요. 이거 제가 잘못 봤네요. 9번의 답은, 저기, 10번의 답은, 제가 잘못 봤어요, 번호를. 10번의 답이 4번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이해되시죠? 10번의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당사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 제조간접비 같은 의미입니다.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다. 단기의 제조간접 원가의 실제 발생액이 50만 원이고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 시간당 200원이다. 단기의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3,000시간일 경우에 배부 차이로 오른 것은 자, 여러분 이거 기본 강의를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죠. 이거 앞섰다 가지고 예실 배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었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 뭐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 같은 말입니다. 제조간접비, 제조간접원가 혼용해서 여러분 쓰니까 용어를 자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 배부 차이.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면 과대, 마이너스가 나오면 과소. 이거 기억나실까요? 자, 그러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우리가 예정 배부율의 실제 배부 기준을 곱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지금 예정 배부율은 200원이니까 여기 200원 곱하고요. 또 실제 노무 시간은 3000시간이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200원 곱하기 3000시간 하면 60만 원이 제조건조비 예정 배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조건조비 실제 발생액은 5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조건조비 예정 배부액에서 제조건조비 실제 발생액 50만 원을 빼면 플러스가 나오네요. 그러면 플러스가 나오면 과대배부 차이다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죠. 그럼 답은 몇 번이 되는 건가요? 자, 10만 원 과대배부 차이. 자,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1번의 답은 1번. 자, 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2번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공정별로 원가가 집계되므로 원가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계산한다 이런 얘기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서 1차 공정에서 재료를 만들어서 2차 공정으로 보내면 2차 공정에서 재료가 투입돼서 완성이 돼서 완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 1차 공정에 책임자가 있을 거고 2차 공정에 책임자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라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원가를 재료원가, 즉 재료원가, 뭐 재료비 같은 의미입니다. 가공비, 가공원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재료비와 가공비, 즉 재료원가와 가공원가로 구분해서 원가 계산한다. 맞죠? 우리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재료간접비, 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재료간접원가 이렇게 하는 게 개별원가 계산이었잖아요. 그래서 가공비, 재료비, 재료비, 가공비, 재료원가, 가공원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종합원가가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기말제공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단기 완성품 원가는 일치한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우리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차이가? 우리 평균법이라는 것은 기초 물량도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기초 물량이 없다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기말 제공품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두 방법 간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기말 제공품이 아니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제품 단위가 완성되는 시점을 별도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인위적인 시간을 정하여 원가를 산정한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 여기서 딱 봐도 옳지 않은 건 3번이죠. 그죠? 기초 제공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자,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생계한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틀린 거. 간주 임대료는 우리가 실제로 세입자한테 임대료 받은 것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임대료로 간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임대업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매달 매달 받는 월세는 임대 수익이니까 당연히 부가세 과세가 돼요. 그건 생계한서 발행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임대료를 받는 거니까. 근데 보증금 받은 거에 대한 일정 이자만큼을 임대료로 간주한단 말이에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그걸 간주 임대료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세입자한테 내가 실제로 받은 임대료가 아니기 때문에 생계하서 발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생계하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자, 사업상 증여, 거래처에 선물로 줬어요. 이거는 실제 물건을 판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처에 선물로 주면서 생계하서 발행할 수는 없잖아요. 폐업시 잔존제한. 폐업시 매입세 공제받은 잔존제한가 있다면 우리가 간조공급으로 가세된다라고 공부했었죠. 이것도 폐업을 했는데 내가 나한테 생계해서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상증여나 폐업시 잔존제한, 간주임대료는 이것은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이런 것들은 실제로 물건을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생계한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 그런데 답이 지금 3번이 아니라 이게 13번의 답이 그럼 요게 번호가 지금 교재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요렇게 지금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어 여기 지금 순서가 좀
다르게 잘못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번이 간주임대료, 2번이 사업사항증여, 폐업시 잔존제한 4번인데 3번이 여기 중간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3번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 이거는 영세허 승계하서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답이 3번이다라는 거죠. 3번은 생계하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생계하서 발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업종별 사업장 범위로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요것도 분명히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었었는데 우리 제조업은 포장만 하거나 충전만 하는 곳은 사업장이 될 수 없다. 어디였었어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거였었죠.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사업자의 주소나 거주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우리가 납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운수업은 개인인 경우에는 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맞습니다. 운수업, 건설업, 우리 부동산 매매업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면 업무 총괄 장소, 법인이면 법인 등기상의 소지지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14번의 답은 4번인 것 같은데, 자, 부동산 매매업, 운수업, 건설업은 법인이면 법인 등기상의 소지지, 개인이면 업무 총괄 장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법인의 경우 부동산의 등기 부상 소재지, 이건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이죠. 부동산 임대업은 법인 개인 상관없이 부동산 등기 부상의 소재지였잖아요. 그래서 이 4번이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15번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법률상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와 용역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한다. 맞죠? 면세로 규정된 걸 제외한 모든 재와 용역의 소비 행위에 과세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부가세 특징 공부할 때 예전에 일반 소비세라고 했었죠. 부가가치세는 개별 소비세가 아니라 일반 소비세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납세 의무자는 개인 사업자나 영리법인에 한정해서 되어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죠? 개인 사업자나 영리법인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는 영리 목적 유무와 무관하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비영리법인도 납세 의무자,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된 표현이니까 15번의 답은 2번이네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3번과 4번도 읽어보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부가세 특징에서 이거를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라고 했었죠. 기억날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전단계 세액공제법. 자, 납세 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가 된다. 맞죠? 그래서 15번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다. 영리법인에 한해서만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15문제 객관식 문제를 풀어봤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